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전 5시 30분. 인천의 한달 같지만 정갈한 아파트.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닌 박순자 74, 새의 삐걱거리는 무릎 소리였다. 순자는 습관적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그녀는 짧은 신음을 삼켰다. 30년 넘게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거칠어진 손마디는 찬물이 닿을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뱉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출 수 없었다. 아들 준호의 숙취 해소용 북엇국을 끓여야 했고 고등학생 손녀 하린이의 도시락을 싸야 했으며 무엇보다 까다로운 며느리 지영의 아침 식탁을 차려야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또 북엇국이에요, 집안에. 비린내 배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새 잠옷 차림으로 나온 며느리 지영이 코를 찌푸리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었다. 그저 아침부터 기분이 상한 고용주의 짜증만 가득했다. 준호가 어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서 속 좀 풀어주려고 그랬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국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지영은 대답 대신 거실 환풍기를 신경질적으로 틀어버렸다. 요즘은 다들 아침에 가볍게 샐러드나 샌드위치 먹어요. 누가 이렇게 구석기 시대처럼 국을 끓여요. 그리고 어머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하셨어요. 거실 유리창이랑 베란다 틀 말이에요. 오늘 제 대학 동창들 모임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지영의 눈은 거실 구석구석을 감별사처럼 훑고 있었다. 순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어제도 남의 집 파출부일을 마치고 돌아와 밤 10시까지 걸레질을 했던 터였다. 응, 다 닦아놨다. 걱정 마라. 똑바로 하셔야 해요. 제 친구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 아, 그리고 오늘 음식은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카나페랑 무쌈말이, 그리고 연어 샐러드. 제가 레시피 적어놨으니까 그대로만 하세요. 간 세게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손맛, 친구들 입맛에는 좀 촌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영은 식탁 위에 포스트잇 한 장을 툭 던지고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다. 순자의 가슴 한 구석이 화텄해졌다. 이 집은 순자가 평생 남의 집 먼지를 털고 화장실을 닦아 모은 돈으로 산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공간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의 주인은 지영이 되었고 순자는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종신형 가사도우미로 전락해 있었다. 오전 11시, 지영의 친구들이 들이닥쳤다. 거실에서는 화려한 웃음소리와 세련된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순자는 주방 안쪽에서 그들이 주문한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머 지영아, 이 무쌈말이 너무 정갈하다. 너 요리 솜씨 여전하네. 한 친구의 칭찬에 지영이 향긋한 홍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내가 하긴 뭘 우리 집에 계시는 분 솜씨야. 내가 워낙 꼼꼼하게 가르쳤더니 이제 제법 내 입맛에 맞추시더라고. 우리 집에 계시는 분. 지영은 시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마치 입주 도우미를 부르는 듯한 애매한 표현으로 순자의 존재를 지웠다. 순자는 쟁반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영은 친구들 앞에서 순자를 나이든 시어머니가 아닌 운 좋게 데리고 사는 일손 정도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영의 친구 중 한 명이 순자를 보며 물었다. 어머, 그런데 이분 지영아 너희 시어머니 아니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지영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곧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맞아. 우리 시어머니. 갈 곳 없으시다고 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 효도하는 셈치고 어머니 서 계시지 말고 주방 들어가서 과일 좀 더 깎아오세요. 아까 보니까 사과 껍질이 너무 두껍게 깎였더라. 지영의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늘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거실에서는 다시 지영이 너는 정말 천사야.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하는 가식적인 칭찬들이 쏟아졌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거실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엉망이었다. 지영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순자는 쑤시는 허리를 짚으며 남은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의 방 앞으로 걸어갔다. 순자의 방 앞에 놓여있던 작은 빨래 바구니를 지영이 발로 툭 쳤다. 이게 뭐예요? 내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왜 섞여 있어요? 아침에 한꺼번에 돌리면 전기세도 아끼고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그녀는 바구니에서 순자의 낡은 속옷과 겉옷을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제가 몇 번을 말해요. 분리 세탁하시라고요. 어머니 옷에서는 그 특유의 노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제 실크 블라우스에 냄새 배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봐요. 이 낡은 양말이랑 내 옷이랑 닿았잖아요. 지영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 인상을 쓰며 순자의 옷가지를 발로 밀어냈다. 순자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노인 냄새라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을 닦고 소독하는 그녀였다. 지영아, 말이 좀 심하구나.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내 집에서 빨래 하나 마음대로 못하니. 순자가 처음으로 작게 반항했다. 그러자 지영이 코방귀를 뀌며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집주인이여 어머니 명의만 어머니면 다해요. 이 집 관리비 세금 아들 준호 씨가 다 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방 한 칸 차지하고 밥 얻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죠. 친구들 불러놓고 망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 나. 지영은 자신의 옷들을 낚아채 세탁실로 들어가 버렸다. 바닥에 흩어진 순자의 낡은 옷가지들이 마치 그녀의 처지처럼 처량해 보였다. 저녁 9시 아들 준호가 귀가했다. 순자는 아들을 붙잡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다. 지영의 태도가 너무하다고. 내가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은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순자의 입을 다시 닫게 만들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나 얼마나 무안 줬는지 알아. 빨래도 막 섞어서 하시고.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지영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에 준호의 한숨 섞인 대답이 이어졌다.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래. 당신이 좀 참아. 그래도 엄마 없으면 우리 할인이. 도시락은 누가 싸고 청소는 누가 하냐. 그냥 가사 도우미 한 명 무료로 쓴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져. 무료 가사 도우미.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순자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 순자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자신의 거칠어진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30년간 남의 집을 청소하며 아들을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건만 돌아온 것은 내 집에서 유령 취급을 받는 현실뿐이었다. 순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전 재산이자 마지막 자존심. 준호야, 지영아, 너희는 정말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줄 아는구나. 순자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방 한쪽에 쌓인 짐 박스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녀의 통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내 길을 찾아야겠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평생의 친구 경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경희야, 나 결심했어. 이 집 팔 거야. 거실에서는 지영과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이 견고한 성이 순자의 결심 하나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허리의 통증은 이제 단순한 저림을 넘어 등줄기를 타고 뇌까지 찌르는 듯한 전기 충격으로 변해 있었다. 박순자는 바닥을 닦다 말고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젖은 걸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물기 다 안 닦으면 애들 미끄러진다고 몇 번을 말해요. 안방에서 팩을 붙이고 나오던 지영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린 시어머니를 보고도
그녀의 시선은 순자의 아니가 아닌 것일 바닥에 물기에 머물러 있었다. 지영가, 나 허리가 안 움직인다.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아. 순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지영은 귀찮다는 듯 시계를 쳐다봤다. 어머니 지금 할이니 학원 끝날 시간인 거 잊으셨어요? 걔 데리러 가야죠. 그리고 오늘 저녁엔 준호 씨 회사 상사분들이랑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파스 좀 붙이고 좀 이따가 가세요.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30년을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키워낸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였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에게 자신은 고장나면 짜증부터 나는 낡은 가전제품보다 못한 존재였다. 결국 순자는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정밀 검사 후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할머니 척추관 협착증이 너무 심합니다. 뼈가 신경을 거의 다 누르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 안 하면 하반신 마비 올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의사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마비라는 무서운 단어보다 그녀를 더 두렵게 한 것은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 수술해야 한단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수료 갑자기요? 엄마, 저 이번 주에 프로젝트 마감이라 진짜 바쁜 거 아시잖아요. 지영이도 애들 입시 상담 때문에 정신없는데 꼭 지금 하셔야 해요. 좀 미루면 안 돼요. 의사가, 당장 안 하면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하는구나. 아, 진짜 타이밍 참.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떡하고요? 애들 밥은요, 지영이 성격에 파출부 부르면 또 난리칠 텐데. 일단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수술하러 가세요. 보호자 사인은 제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으니 병원에 대충 말씀해 두세요. 툭!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차가운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보호자 사인은 대충 해라. 74년 인생을 바쳐온 결과가 이토록 시리고 허망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로비는 보호자들과 환자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순자의 곁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와 휠체어를 밀어주는 간호사뿐이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요, 수술 후에는 전신 마취 때문에 옆에서 계속 지켜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듯 물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들 나라 구하는 일 하느라 바빠서요.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천장에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갈 때마다 순자는 자신의 인생 필름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아들의 학비를 위해 남의 집 화장실을 맨손으로 닦던 날들, 자신의 옷 한 벌 사지 않고 아들의 브랜드 운동화를 사주며 행복해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차단되었다. 4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순자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하얀 천장과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다. 입술은 가물어 비틀어졌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물 좀. 옆 병상에서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와 어머니 제가 거즈 적셔 드릴게요 하는 며느리의 다정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집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귓가를 타고 베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물 한 모금 떠줄 사람도 괜찮냐고 물어봐줄 사람도 없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겨우 발견하고 물을 적셔줄 때까지 순자는 지옥 같은 갈증과 고독을 홀로 견뎌야 했다. 입원한 일주일 동안 아들은 딱 한 번 들렀다. 그것도 병실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과일 바구니 하나를 간호사에게 맡기고는 회사 회의 때문에 가봐야 한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사라졌다. 며느리는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 퇴원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순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와 설거지통에 가득한 그릇들이었다. 어머,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 지영이 소파에 앉아를 보며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다. 순자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서자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수술 잘 된 거죠. 의사가 바로 움직여도 된대요. 세상에 어머니 없는 일주일 동안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나랑 준호 씨는 바빠서 손 하나 못 댔거든요. 내일부터는 아침 식사 다시 하시는 거죠? 순자는 현관에 세워둔 짐가방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지영가, 나 방금 허리에 나사받고 퇴원했어. 의사가 한 달은 절대 안정 취하라고. 아이고 어머니도 참, 요즘 수술이 무슨 예전 같나요? 다들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운동하고 그러던데 파출부 부르려니까 하루에 15만 원이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할인이 학원 과목 하나를 더 들리는데 어머니가 조금씩만 움직여주세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안 그래요? 가족. 그 단어가 지영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순자의 속에서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순자는 대답 대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 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려던 순자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발을 멈췄다. 여보, 어머니 이제 허리 수술까지 해서 예전처럼 일 못할 텐데 어떡해. 솔직히 이제 우리 집에서 집만 되는 거 아냐.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게, 나도 생각 중이야. 안 그래도 회사 동료가 그러는데 시설 좋은 요양원 많대.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공기 좋은 곳에서 쉬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 어머, 당신 정말 효자네. 그럼 어머니 방은 우리 엄마 오실 때 쓰면 되겠다. 우리 엄마 요즘 적적하다고 난리신데. 어머니 팔아서 산 이 집,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써야지. 준호는 지영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럼 내일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슬슬 말씀드려보자 며 맞장구를 쳤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벽을 짚고 버텼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이 악물고 버텼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남의 집 먼지를 털어주며 번 돈으로 산 이 집. 아들에게 안방을 내주고 자신은 가장 작은 방에서 지내며 파출부 노릇을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요양원 내 집을 지영이 친정엄마한테 주겠다고 순자의 눈에 서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생 순종하며 살아온 박순자가 아닌 생존을 위해 발톱을 드러낸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래, 너희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가족을 해체해주마. 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다. 그리고 달력을 확인했다. 다음 주 준호네 가족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물론 순자만 쏙 빼놓은 채로 너희들이 제주도 푸른 바다에서 웃고 있을 때 나는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주마. 순자의 낮은 읊조림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제주도 여행을 사흘 앞둔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들뜬 공기로 가득했다. 거실에는 커다란 캐리어 2개가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고 며느리 지영은 화장품과 화사한 원피스들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손녀 하린이와 손자 도윤이도 비행기 탄다 며 거실을 뛰어다녔다. 순자는 주방 한 구석에서 그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허리 보조기가 온 위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 내 선글라스 어디 있어? 지난번에 당신이 챙겨두지 않았나? 준호가 안방에서 소리치며 나오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순자는 가슴 한복판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물었다. 준호야, 이번 여행 말이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다. 지영이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보다 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식의 짜증이 먼저 서렸다. 준호는 헛기침을 하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엄마? 이번엔 제주도잖아요. 비행기도 타야 하고 가서 여기저기 많이 걸어 다녀야 하는데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리예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비행기 타면 기압 때문에 큰일 나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영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생각해서 라는 말. 그 가식적인 방패막이 뒤에 숨은 진실을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 쏙 빼놓고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수술실의 차가운 메스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헤집었다. 그래? 알았다.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니 내가 집에 있는 게 맞겠구나.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왔다. 등 뒤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지영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낡은 침대에 걸터 앉아 벽에 걸린 아들의 대학 졸업 사진을 보았다. 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아들이 언제부터 자신을 귀찮으는 짐으로 여기게 된 걸까? 그날 밤이었다. 타는 듯한 허리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순자는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갔다. 주방불은 꺼져 있었지만 식탁 쪽에서 나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준호와 지영이었다. 여보, 예약은 확인했어. 시설 보니까 진짜 호텔 같더라.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지영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발소리를 죽이고 벽 뒤에 멈춰 섰다. 골든 실버 타운. 이름도 고급스럽잖아. 입소 비용이 좀 세긴 한데 어머니 집 판돈으로 보증금 내고 남은 돈은 우리가 관리하면 할인이 유학 자금으로 딱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집 판돈. 준호는 이미 순자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그럼 여행 다녀와서 바로 말씀드리는 거다. 어머니 성격에 처음엔 반대하시겠지만 당신이 잘 설득해. 어머니 허리 치료에 여기가 최고다라고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방 비면 바로 도배 새로 해야 해. 우리 엄마 다음 달에 올라오신단 말이야. 알았어. 나도 엄마 혼자 여기 두는 거 마음 쓰여서 그래.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 급이라니까. 엄마한테도 거기가 훨씬 안전할 거야. 지영이 깨르르 웃으며 준호의 어깨에 기대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며 번 돈으로 산 이 집을 팔아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사돈을 앉히겠다는 계획.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 요양원은 죽어서나 나가는 곳이라고들 하는데 너희가 나를 거기로 밀어 넣으려 하는구나. 순자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소리를 내면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싶었기에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비명을 삼켰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순자에게 다가와 브로슈어 몇 장을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여기 공기도 좋고 온천도 있대요. 어머니 허리 치료에 그렇게 좋다는데 여행 다녀와서 우리 같이 구경 가요.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알아본 곳이에요. 브로슈어 겉면에는 품격 있는 노후 마지막 안식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순자는 그것을 받아들며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영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치워버리려는 이들의 홀가분함만이 가득했다. 그래, 안식처라. 참 좋구나.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니 고맙네. 순자의 차가운 대답에 지영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드디어 여행 당일 새벽. 현관문 앞에서 가족들이 신발을 신으며 소란을 피웠다. 어머니, 저희 잘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국 끓여놨으니까 꼭 데워 드시고요. 무리해서 청소하지 마세요. 준호가 선심 쓰듯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만 보며 밖으로 나갔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순자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문을 닫았다. 철컥.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텅 빈 집안에 정적이 찾아왔다. 순자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 구석구석에는 그녀의 지문이 묻어 있었다. 주방 타일 사이에 찌든 때를 칫솔로 문지르던 기억, 아들의 방에 새 벽지를 바르기 위해 며칠을 굶으며 돈을 모았던 기억, 순자는 거실 소파 끝자락 항상 자신이 앉던 그 불편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아들이 아닌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공인중개사인 경혜이였다. 경희야? 나다. 아까 애들 떠났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지독할 정도로 침착했다. 너 저번에 말했던 그 매수자들 아직 유효하니 신혼부부라고 했지. 그래, 오늘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나 집 팔 거다. 금매로 넘길 거니까 잔금 처리 일주일 안에 되는 조건으로 진행해줘. 전화기 너머 경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자는 말을 이어갔다. 준호한테는 비밀이다. 아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울진에 그 집 네가 알아봐준 바닷가 집 계약 진행해줘. 나 이제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련다. 전화를 끄는 순자는 창밖을 보았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가 하늘 위로 하얀 궤적을 그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준호야 지영아, 너희는 가족끼리 행복한 여행을 즐기렴. 돌아오는 날 너희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저녁밥이 아니라 차갑게 비어버린 이 집일 테니까. 순자는 등기 권리증이 든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았다. 74 새 박순자의 생에 가장 잔인하고도 위대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테라스. 지영은 화사한 밀짚 모자를 쓰고 와인잔을 기울이며 셀카를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사진이 올라갔다. 가족여행, 제주도 행복 힐링 효도는 나중에 여보 이것 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할인이 아빠 당신도 이쪽으로 와서 같이 찍자. 준호는 선베드에 누워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당신 좋으면 됐어. 그나저나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해봐야 하는 거 아냐?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혼자 계시는 게 좀 걸리네. 지영이 콧방귀를 뀌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걱정도 팔자네. 어머니 평생 파출부일 하신 분이야.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체력 좋으셔. 그리고 혼자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실걸. 우리가 있으면 밥 차려야지, 수발 들어야지 얼마나 힘드셨겠어. 지금쯤 거실에서 보면서 꿀맛 같은 휴식 즐기고 계실 거야. 그 시각 인천의 아파트. 지영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휴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띠링 도어록 소리와 함께 순자의 오랜 친구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경희가 낯선 젊은 부부를 데리고 들어왔다. 순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다. 순이야 이분들이야. 내가 말했지 이 집 정말 깨끗하게 관리됐다고. 경희의 소개에 신혼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눈을 반짝이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남자는 벽지 상태를 확인했고 여자는 주방 타일과 베란다, 배수구까지 꼼꼼히 살폈다. 와, 할머니 집이 정말 새 집 같아요. 30년 된 아파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네요. 젊은 여자의 감탄에 순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닦고 조였으니까요. 이 집 구석구석 내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지요. 내 자식보다 더 정성 들여 키운 집입니다. 그 말에는 뼈가 있었다. 자식보다 정성 들여 키운 집. 하지만 그 자식은 이제 이 집을 빼앗아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 순자는 잠시 주방 싱크대를 매만졌다. 아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가장 먼저 바꿨던 그 싱크대였다. 할머니, 저희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경희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금매로 내놓으셨다면서요. 저희가 장음은 일주일 안에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대출 승인도 이미 다 나 있거든요. 남자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고 소유권 이전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바로 이사 오시는 걸로 하죠. 토요일요. 저희야 좋지만 할머니 짐 정리하실 시간이 괜찮으시겠어요? 순자는 거실 한쪽에 놓인 단 몇 개의 박스를 가리켰다. 내 짐은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경희의 중개 아래 계약서가 식탁 위에 펼쳐졌다. 순자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의 소유권을 넘기는 서류 위에 자신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쿵.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마치 무거운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계약금을 확인한 순자의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이 왔다. 거액의 숫자가 찍힌 화면을 보며 순자는 길게 숨을 내뱉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잘했다 순이야, 속 시원하지. 부부들이 떠난 후 경희가 순자의 어깨를 꼭 쥐었다. 경희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고 웃음이 난다. 나 미친 거 아니지? 미치긴 왜 미쳐. 이제야 제정신 차린 거지. 울진 집은 내가 이미 다 손 써놨어. 너 몸만 가면 돼. 바다가 바로 앞이라 아침마다 파도 소리 들릴 거다. 그날 오후 순자는 혼자 짐을 싸기 시작했다. 3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물건이 박스 5개도 차에 되지 않았다. 지영이 사준 화려한 가구들, 준호가 효도한답시고 사놓은 안마의자. 그 모든 것들은 순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저 지영의 취향이었고 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순자는 주방 찬장을 열어 지영이 아끼던 명품 그릇 세트를 보았다. 지영은 항상 말했다. 어머니, 이건 비싼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제가 친구들 올 때만 쓸 거예요. 순자는 그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매직펜을 들어 그릇바닥에 큼지막하게 글자를 적었다. 사용료 30년치, 가사노동비 대신 가져감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그릇들을 다시 집어넣었다.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지영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제주도 시장인데 여기 갈치랑 전복이 너무 좋네요. 준호 씨가 어머니 생각난다고 좀 보내드린다는데 주방 냉장고 자리 좀 비워두세요. 아, 그리고 저희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는 거 아시죠? 애들이 어머니표 김치찌개 먹고 싶대요. 재료 좀 사다 놓으시고요.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당당하고 명령조였다.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갈치, 고맙구나. 그런데 지영아 냉장고 자리는 걱정하지 마라. 아주 텅텅 비어있을 테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여행 재미있게 즐기고 오렴. 남은 시간 동안 너희끼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잖니? 어머, 어머니. 오늘따라 말씀이 이상하시네. 암튼 저희 금요일에 봬요.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 집에서 보는 마지막 노을이었다. 순자는 지영과 준호가 쓰는 안방으로 걸어갔다. 침대 위에 놓인 그들의 베개 향수 냄새. 그녀는 그 방의 문을 조용히 닫고 밖에서 문고리를 테이프로 칭칭 감았다. 그리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붙였다. 예약석 사돈댁 전용 요양원 대기실. 순자의 입가에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준호야 지영아, 너희가 말한 안식처는 여기가 될 거다. 나는 바다로 간다. 순자는 마지막 박스 테이프를 붙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이면 가족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30년 동안 인내해온 박순자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할 차례였다. 금요일 저녁 7시. 인천공항에서 갓 돌아온 준호의 가족은 여행의 피로와 흥분이 뒤섞인 채 현관문에 섰다. 양손에는 제주 특산물 쇼핑백과 면세점 가방들이 가득 들려 있었다. 띠띠띠띠띠릭. 아, 역시 집이 최고다. 엄마, 우리 왔어요. 전복이랑 갈치 엄청 많이 사왔으니까 빨리 나와보세요. 준호가 활기차게 문을 열며 외쳤다. 뒤따라 들어오던 지영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 쪽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게 뭐야? 여보, 거실이 왜 이래? 지영의 비명에 준호와 아이들이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화려했던 대형 소파는 이미 사라졌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갈색 테이프가 칭칭 감긴 박스 수십 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휑해진 벽면에는 액자가 걸려있던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박스 산맥 뒤로 순자가 정갈한 외출복 차림으로 낡은 목재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이동식 케이지 안에 강아지 아리가 얌전히 앉아 있었고 순자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이사를 가다니요? 누가요? 어디로요? 준호가 당황해 박스 사이를 누비며 소리쳤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생 본 적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내일 아침이면 이삿짐 차가 올 거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냐고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순자 앞으로 다가왔다.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장흥까지 다 치렀고 내일 아침이면 새 주인이 들어올 거다.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귀를 의심하며 주저앉았고 지영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었다. 팔다니요. 어머니, 이 집을 팔면 저희는요. 저희더러 어떡하라고요? 너희야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어머니? 지영이 소리를 질렀다. 정말 노망나셨어요. 이 집이 어머니 혼자 거예요. 준호 씨가 관리비 내고 세금 내면서 유지한 집인데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팔 수가 있어요. 당장 계약 취소하세요. 지영이 순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려 하자 순자가 들고 있던 찻잔의 물을 지영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다. 촥! 악!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찬물과 젖어버린 명품 원피스를 보며 지영이 도끼 어린 눈으로 순자를 노려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쳤어요. 진짜 미친 거냐고요? 찰싹 거실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순자의 손바닥이 지영의 뺨을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했다. 지영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다 지영가.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굽어있던 허리가 오늘따라 꼿꼿해 보였다. 그녀는 바들바들 떠는 준호와 뺨을 감싸쥔 지영을 번갈아 보며 사자우처럼 말을 쏟아냈다. 30년이다. 30년 동안 내가 남의 집 화장실 닦고 바닥 쓸어서 산 내 집이야.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단돈일 원이라도 보탠 적 있니? 관리비 세금 내가 너희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키워준 노동비 계산하면 그 돈은 관리비가 아니라 내 발치에도 못 미치는 푼돈이야.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하자 순자가 아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찔렀다. 너무해. 너희가 나 수술하고 왔을 때 내일부터 집안일 할 수 있냐고. 물은 건 안 너무하니 나 몰래 요양원 알아보고 내 방에 네 장모 드릴 계획 세운 건 안 너무해. 내가 제주도 푸른바다 구경할 때 너희는 내 집 판 돈으로 할인이 유학 보낼 궁리나 하고 있었지. 준호와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자신들의 은밀한 대화를 순자가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가족인 줄 알았니? 아니 너희한테 나는 월급 안 줘도 되는 가정부 늙어서 쓸모 없어지면 버려도 되는 쓰레기였어. 그래서 나도 결심했다. 너희가 말한 그 가족에서 나를 빼주기로.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이건 너희 짐 리스트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다 빼. 안 빼면 새 주인이 다 쓰레기장에 버리기로 합의했다. 너희 갈 곳 없다고? 지영이 너 친정엄마 모셔오려고 도배 계획까지 세웠다며? 그럼 너희가 그 친정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아주 잘 됐구나. 어머니 제발요. 아이들을 봐서라도. 지영이 무릎을 꿇으며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순자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 내 손주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걸 보고 자란 애들이다. 할머니를 가구 취급하는 법을 가르친 건 바로 너희야. 이제 너희가 그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에서 어떻게 살지 고민해봐. 순자는 케이지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주방 냉장고에 있는 갈치랑 전복. 너희가 내 돈으로 산 카드 내역 다 확인했다. 그거 먹으면서 너희끼리 마지막 만찬이나 즐기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말이야. 쾅 순자가 문을 닫고 나갔다. 텅 빈 거실 박스 더미 사이에 남겨진 준호와 지영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이미 멀어진 순자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순자의 가슴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해방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마당 앞까지 밀려왔다 나가는 곳. 경북 울진의 작은 어촌마을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번졌다. 6개월 전 전쟁터 같았던 인천의 아파트를 뒤로하고 떠나온 순자의 새 보금자리였다. 순자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갓 수확한 상추를 다듬고 있었다. 예전처럼 누구의 눈치를 보며 서두르는 손길이 아니었다. 파도 소리에 박자를 맞추듯 느긋하고 평온했다. 그녀의 곁에는 강아지 아리가 꼬리를 흔들며 낮잠을 자고 있었다. 순이야, 나 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온 건 이웃집에 사는 오랜 친구 경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싱싱한 가자미 몇 마리가 들려 있었다. 오늘 배에 들어왔길래 좀 챙겼어. 이따 저녁에 구워 먹자. 고맙다 경이야. 안 그래도 찌개 끓여놨는데 잘 됐네. 두 할머니가 웃으며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던 그때 마을 어귀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구겨진 양복 차림에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다. 순자의 아들 준호였다. 준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순자를 바라보았다. 6개월 만에 본 어머니의 얼굴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다. 깊었던 주름은 펴진 듯했고 늘 그늘져 있던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았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순자는 상추를 닦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보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의 손을 잡지도 밥은 먹었냐고 묻지도 않았다. 왔니? 거기 앉거라. 순자는 평상 한쪽을 가리켰다. 경이는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 올게 라며 자리를 비워주었다. 준호는 주저하며 평상 끝에 걸터 앉았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무슨 일이니? 엄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댁에서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준호가 결국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다. 지영의 친정집으로 들어간 준호 일가의 생활은 처참했다. 지영의 친정어머니는 순자와는 달랐다. 사위인 준호에게 생활비를 내놓으라며 사사건건 간섭했고 지영과도 매일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 아이들은 좁은 방에서 눈치를 보며 성적이 떨어졌고 준호는 집안 싸움에 등 터지는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지영이는 요즘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살면 안 될까요? 여기 집도 좁은데 이 집 팔고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 손을 빼냈다. 준호야, 저기 바다를 봐라. 순자가 손가락으로 수평선을 가리켰다. 파도가 밀려올 때는 세상 모든 걸 다 삼킬 것 같아도 나갈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내 마음이 그렇단다. 30년 동안 너희라는 파도에 깎이고 깎여서 이제야 겨우 내 모래사장을 찾았어. 엄마? 지영이가 울어 그 아이는 내가 그리운 게 아니라 내가 해주던 밥과 청소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이 그리운 거겠지. 너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여전히 나를 엄마라는 이름의 가정부로 보고 있구나.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성껏 차린 밥상 하나를 들고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밑반찬들. 준호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다. 맛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 맛. 준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준호야, 이게 내가 너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다. 74년을 살면서 나는 박순자가 아닌 준호 엄마로만 살았어.
내 이름 석자가 적힌 문패를 이 집 대문에 걸었을 때 내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뭔 줄 아니 엉엉 우는 거였단다. 너무 기뻐서. 순자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얼마 전 손녀 할인이가 보내온 편지였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랑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춥고 배고파요. 여름에 놀러 가면 안 돼요. 할인이한테 답장했다. 놀러 오는 건 좋지만 딱 하루만 손님으로 오라고. 그리고 올 때는 너희 부부가 직접 먹을 음식 다 챙겨서 오라고 말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 내 남은 시간을 쓰지 않을 거야. 준호는 밥그릇을 비운 채 고개를 숙였다. 순자의 단호함 앞에 더 이상 떼를 쓸 수도 매달릴 수도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가거라. 해 지기 전에 올라가야지. 엄마,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응, 나는 여기서 박순자로 살다 죽을 거다. 너희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봐라. 부모라는 지붕 없이 너희 힘으로 비바람 맞아보며 그렇게 살아. 그게 너희가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순자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슬픔보다는 후련함이 미련보다는 평온함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해질녘 순자는 아리를 데리고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 위로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했다. 길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순자 씨 산책하나? 이따 우리 집에서 차 한잔해. 네, 금방 갈게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누구네 할머니가 아닌 순자 씨라고 불리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녀는 모래사장 위에 나뭇가지로 자기 이름을 크게 적어보았다. 박순자. 파도가 밀려와 이름의 끝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이름이 지워져도 그녀 자신 여기 살아있음을,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 고생 많았다 순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순자는 부서지는 파도를 향해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 위로 지는 노을보다 더 찬란한 미소가 번졌다. 74세 박순자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카메라는 울진의 탁 트인 바다를 비추며 점점 멀어진다. 바닷가 길을 나란히 걷는 순자와 경희, 그리고 앞서 뛰어가는 강아지, 아리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남는다. 화면이 암전되며 순자의 내레이션이 흐른다.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살았나요?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가족의 진실, 박순자의 반란이라는 타이틀이 올라오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